아유, 먼저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대체학과 관련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한방학을 많이 이게 두루두루 섭렵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강의를 어여삐 봐주시고요. 홍채학은 이제 대체학 중에 진단학 쪽으로 굉장히 유용한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독일의 의사들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이라든지 그리고 한국에서도 약사, 한의사 그리고 의사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이미 일반인들 그리고 대체학 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해서 학문적으로는 굉장히 검증이 된 학문입니다. 쉽고요. 그리고 이제 홍채학을 한 지 제가 이제 20년 정도 됐는데 홍채학이 그 당시에는 아마 몇몇 한의사 그리고 몇몇 약사 이런 사람들만 배웠는데 한 6, 7년 전부터 일반인한테 쭉 많이 퍼졌어요. 그리고 일반인들이 배워도 똑같이 쉽고 똑같이 잘 진단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홍채학은 진단학이지만 치료와 관련해서 바로 이어질 수 있어요. 바로 영양학적 필요 요구량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것이 이제 음적인 체질인지 양적인 체질인지 그래서 약을 쓰기도 좋고요. 여러모로 사용하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의학을 괜히 어렵게만 생각을 했는데 홍채학을 접하고 나니까 너무 쉬워지더라. 이렇게 공통적인 소감들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홍채학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배우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는 것은 홍채학을 배우고 열심히 렌즈로 보는 겁니다. 홍채에 경이 있어요. 돋보기 같은 거.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열심히 보면 학습이 가능하다. 얼마든지 진단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너무 큰 욕심을 내는 것보다 렌즈로 하루에 한 명씩만 봐도 실력은 는다는 거예요. 금방금방. 맥진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제 학습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애매하고 듣는 사람도 애매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체질 맥진을 권도원 박사님 밑에서 3년 반 동안 있으면서 배웠습니다. 제가 20대 초부터 권도원 선생님 밑에서 카이스트에서 체질 진단이 개발해서 그쪽에 임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린 나이니까 잘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그래서 제 경력으로 말하자면 체질의학과 홍채학을 보급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체질의학도 굉장히 중요하고 바로 이제 홍채하고 체질하고 바로 연결시켜가지고 바로 강의를 많이 했어요. 한의사들한테. 자, 어쨌든 홍채학은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학문의 하나인데, 자, 홍채학은 이제 눈에 있는 홍채를 보고 관찰하는 거죠. 근데 눈은 애초에 뇌 전두엽이 삐져나와서 발달을 해서 돌기가 발달을 해서 유일하게 밖으로 드러난 뇌라고 모든 의학적인 논문에는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눈은 뇌를 바라보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속담에는 또 몸이 천냥이면 눈은 900냥. 그렇게 구화를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구화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눈을 보는 모든 정보의 70%는 눈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도. 그래서 눈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 홍채학을 가지고 이제 몸을 관찰하는 거죠. 홍채학의 역사와 관련해서 이거 조금 약간 밀고요. 홍채학의 역사와 관련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홍채학의 역사는 고대 이집트로부터 출발합니다. 고대 이집트 쪽 애굽이라고 하죠. 이집트에서부터 홍채를 봐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채를 보고 진단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서에서도 눈이 어두워진 자들, 그죠?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다라는 표현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홍채가 영어로는 아이리스입니다. 아이리스는 붓꽃, 꽃 이름도 있고요.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 뭐가 떴어요? 무지개가 떴죠? 이게 희망을 상징한다고 그래요. 그때도 이 단어가 아이리스가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 계시록이라고 하는 성서에서도
뭐 하느님 보좌와 관련해서 하느님 보좌 주위에 아이리스가 있다. 말하자면 무지개가 있다. 그래서 굉장히 잘 그 아이리스와 관련해서 표현되어 있고요. 아이리스는 또 제1번은 이제 홍채지만 두 번째는 무지개의 여신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무지개의 여신. 네. 그런데 이게 한자로 치면 이렇게 씁니다. 홍채를. 홍채. 이게 무슨 홍자냐? 무지개 홍자입니다. 무지개 홍자.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이 무지개 홍자인데 이 홍자가 무지개 홍자. 그래서 동양과 서양이 무지개로 공통점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동양과 서양이 옛날에는 하나의 언어를 쓰고 하나의 민족이었고 그러면서 점점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뭐가 됐습니까? 사투리가 나왔죠. 예, 각 민족마다 나라 말이 달라지고 그렇게 됐죠. 아마 그 경상도하고 아마 서울하고 다른 나라였다면 그 경상도 말은 경상도 국가의 말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민족이 이동하면서. 자, 그렇기 때문에 동양과 서양이 무지개, 아름다운 희망의 장소로 표현하고 있다. 자, 그리고 그 근대 홍채학의 아버지는 이그나츠 폰 팩트리라고 하는 의사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헝가리의 의사. 근데 어렸을 때 이 사람이 다리가 부러진 그 올빼미를 관찰하게 됐죠. 다리가 부러진 올빼미를 관찰해 보니까 이 다리 영역이거든요. 다리 영역에 구멍이 뚫려 있더라. 이제 위쪽은 머리고요. 이 중간은 이제 한 방울 하면 중초, 상초, 하초가 됩니다. 이것도 똑같이. 자, 다리가 부러지니까 여기에 이렇게 상처가 나더라. 그리고 다리가 부러진 다리가, 굴절된 다리가 붙으니까 어때요? 치유가 되니까 이 구멍이 메꿔지더라. 메꿔지는데 완전히 메꿔지질 않고 약간의 사인이 나오더라. 사인. 즉 뭡니까? 흉터가 나오는 겁니다. 흉터. 그래서 우리가 얼굴에 흉터가 생기면 이 사람이 과거에 얼굴이 찢어졌었구나. 손톱에 긁혔구나. 이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이것도 홍채를 보면 과거 병소가 나옵니다. 과거 병소가 거의 3, 4대까지 나옵니다. 3, 4대. 왜? 내가 이렇게 생긴 것은 누굴 닮아서 그래요? 부모님을 닮아서. 아마 또 조부모를 더 닮은 사람도 있겠죠. 아니면 증조부. 이렇게 3, 4대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고혈압 있는 집안에는 고혈압이 있고요. 그죠? 당뇨인 집안에는 당뇨가 있습니다. 왜? 오장육부도 닮고, 그리고 근골격도 닮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렇게 꺼부정하게 다니는 사람, 그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팔자걸음 걷는 사람, 이거 다 닮습니다. 자녀들도. 그렇듯이 이렇게 오장육부도 닮고, 외모도 닮고, 이것이 좀 품종개량이 되려면 3, 4대가 지나야 됩니다, 사실. 자, 우리 한국의 토종 흑돼지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산에 있는 멧돼지하고 3, 4번 교배를 해서 내려와야 집돼지가 된다고 한답니다. 품종개량이 되려면. 그러니까 우리의 약한 유전자든 강한 유전자든 어때요? 3, 4대 좋은 며느리로 자꾸 바꿔줘야 어때요? 홍채도 바뀔 거라는 거죠. 자,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유전학적으로. 자, 보시면 이제 올빼미가 홍채가 굉장히 잘 보입니다. 그리고 서양인의 홍채도 잘 보입니다. 왜? 푸른 눈, 붉은 눈 이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후레쉬를 비추지 않아도 보인다. 근데 한국 사람은 멜라닌 색소가 가득한 갈색이지만 빛이 안 들어갈 때는 어때요? 까맣게만 보이죠? 그래서 대부분 까만 눈동자, 그대의 까만 눈동자 이렇게 까만색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양에서 홍채학이 발견되고 발달되고 그랬다는 거죠. 근데 근대 홍채학은 유럽의 이그나츠 폰 팩젤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정립이 됐습니다. 그 후에도 많은 홍채학자들이 있었죠. 자, 홍채를 보니까 여기다 불빛을 딱 비추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홍채가 보입니다. 관찰이 됩니다. 관찰이. 여러분도 쉽게 홍채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후레쉬만 갖다 대도 이렇게 보입니다. 거기다가 돋보기를 갖다 대면 더 보이고요. 그래서 얼마든지 홍채학을 배우는 데는 약간의 그 장비만 있으면 얼마든지 깊은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깊은 진단. 사실 엑스레이를 가지고 다닐 수도 없고 초음파를 가지고 다닐 수도 없고 그리고 진단의 영역이 아주 국소적이라는 거죠. 예. 좁다는 거죠. 근데 홍채학은
아주 그 적은 장비로 그리고 적은 그 지식으로 넓은 범위를 진단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뭔가 이럴 것이다. 뭔가 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한방적인 진단은 감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손을 잡아보고 이거 뭐야, 이거 뭐 활맥이야, 뭔맥이야 해가지고 이렇게 진단하는데 굉장히 이게 감입니다. 근데 홍채는 그냥 그래픽적으로 이렇게 구멍이 뚫렸어? 이거 목 디스크야. 여기 폐 병소가 있어? 이거 폐결핵이야.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체감적인 증상. 뭔가 나는 아픈데, 그러니까 한의사들은 맥을 잡아서 알아주는데 양의사들은 몰라주는 거. 이런 것도 홍채로 진단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 이렇게 크게 확대를 해서 이렇게 나누고요. 대부분 이제 동그라미 3개로 간략하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크게 확대를 했습니다. 자, 이게 홍채라고 하는 건데요. 자, 여기 흰 부분을 뭐라고 보통 부릅니까? 네, 흰자위라고 많이 부르죠. 흰자. 그럼 이게 노른자겠네요. 그죠? 네, 흰자가 아니고 공막이라는 겁니다. 공막.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이 하얗고 깨끗한 막이다. 그죠? 공막. 네, 그런데 하얗고 깨끗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누리끼리 한 사람이 있고 초콜릿색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핏줄이 있는 사람이 있고 뭔가 중성지방 띠가 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점이 커져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합니다. 깨끗해야 되는데 그리고 푸르딩딩한 사람이 있습니다. 푸르딩딩한 건 뭡니까? 그 뼈 콜라겐 합성 능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기 때 푸르딩딩하면 고령성 부전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키가 작아지고 뼈가 자꾸 부러지죠. 그런데 이게 어렸을 때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나이 들어서 푸르둥둥한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뼈가 약해지는 거죠. 뼈가 이제 말하자면 골밀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한방적인 진단도 아니고요. 홍채학 진단도 아닙니다.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서양 학문에 책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왜? 푸르둥둥하면 콜라겐 합성 능력이 떨어져서 비타민 C가 이제 필요하죠. 그때는. 그래서 약해지는 그 증상이 있다. 병명이 있다. 이건 어디서 나온다고요? 바로 의대 교과서에 그대로 나옵니다. 근데 의사들은 그걸 잘 몰라요. 아주 정확하죠. 그리고 여기에 누리끼리하게 쭉 밑으로 띠를 돌고 있으면 중성지방띠다. 이게 홍채학에서는 원래 안 나옵니다. 한방 진단에도 안 나옵니다. 근데 어디서 나온다고요? 서양의 텍스트북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혈액 검사를 하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홍채를 봤을 때 이건 증상은 있지만 혈액 검사상 안 나온다. 엑스레이 검사상 안 나온다. 이것까지 알 수 있고요. 이건 증상도 있고 혈액 검사 시, 엑스레이 검사 시 그대로 나온다.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 한국에 와서 더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이 똑똑하거든. 그죠? 오밀조밀한 걸 잘하고. 자, 이게 흰자위다. 그냥 흰자라고 표현을 하자고요. 그죠? 공막. 그죠?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구멍을 뭐라고 부릅니까? 네, 눈구녕이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그죠? 동공이라고 하는 것은 컨닝을 하신 거예요. 그죠? 학교 다니실 때 공부를 참 잘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자, 동공. 움직이는 구멍이다, 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에 의해서 움직이냐? 빛의 양에 따라서. 빛이 밝으면 카메라 조리개를 조여줘야죠? 안 그러면 하얗게 날아갑니다. 그죠? 어두운 데서는 동공을 넓혀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밝은 데 있다가 지하실 들어가면 늦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이게 반응이 느린 겁니다. 동공이 빨리 조여지고 빨리 커지는 사람은 운동신경이 그만큼 발달한 겁니다. 당뇨 환자들은 어떻습니까? 동공이 늦게 벌어지고 늦게 조여집니다. 그만큼 운동신경과 그대로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의사들이 뭡니까? 빛을 비쳤다 뗐다 비쳤다 뗐다 하죠. 실제적으로. 맨날 벌어져 있으면 죽은 겁니다. 기절한 겁니다. 그죠? 실제로 죽은 사람은 동공이 쫙 벌어져 있습니다. 모든 항문, 그죠? 모든 관략근이 벌어져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그죠? 그러니까 다 싸죠. 오줌도 싸고 똥도 싸고 다 쌉니다. 그렇죠? 그리고